잠깐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말하고 번역하겠습니다. 배차이 셰아누 오토 큰일에 베부키니 프로츠. כאשר יענו אותו, כן ירבה וכן יפרוץ.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이 박해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직관에 반하는 일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을 더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많이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혁신합니다. 이걸 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로도 뒷받침됩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인수합병, 전략적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기록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회복력입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 박수 쳐도 됩니다. 스타트업 네이션 읽어보신 분 있나요? 좋은 책이지만 저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새롭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그 기업가, 투자자들이 이제 단순 스타트업이 아닌 크고 지속 가능하며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여기 정말로 존경받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렛, 30초 내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력 대부분을 사모펀드 투자자로 일했습니다. 1989년 블랙스톤 그룹의 첫 학부생으로 입사하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블랙스톤 그룹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 후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사모펀드 회사인 엘리베이션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저는 제럴드 쿠슈너에게서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러드가 합류를 요청했을 때 제 목표는 아브라함 협정 상업화를 돕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이 지역 투자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감독했습니다. 엘리, 우리 안지 얼마나 됐지? 그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몇 살이야? 47살이에요. 한 47년쯤이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최고의 초등학교였죠. 그들이 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감사 인사예요. 역대 최고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힐의 아버지가 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와 이스라엘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19살 때 시작해서 시리즈 7과 63 중개인 자격증을 땄고 JP 모건에 스카우트되어 FX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매크로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선 다소 과소평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큰 경제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약 18년 전 이스라엘로 이주해 엑시전트 캐피털이라는 특수 상황 전문 회사를 설립했고 매크로 테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펀드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펀드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더 간단한 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 관점의 자본입니다. 우리가 매우 확신하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엑시전트 캐피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와 셰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엘리, 있잖아. 그 질문에 두 가지 답 드릴게요. 이 회의에서 몇몇 연설을 들어보면 이 땅과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기술적인 수준으로 가져가면 셰켈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민간 투자자들과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기관들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앙은행이 이기고 때로는 투자자들이 이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신이 궁극적인 중앙은행이고 그의 화폐는 셰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뭔가 의미가 있죠. 마음에 드네요. 저 그거 가져갈게요, 헨리. 그 말 인용할게요. 마음에 들어요. 반박하기 힘든 점이죠. 좀 더 실용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수출품은 비탄력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서구 세계의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중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핵심 의료, 방위 산업 같은 것들을 수출하는데 이런 것들은 셰켈의 강세와 상관없이 항상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미국인 분들 중
셰켈 환율이 3.33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며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좋은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피니티와 함께 이스라엘에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관점에서 아파트보다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투자했을 당시 셰켈 환율이 3.7에서 3.8 정도였으니 바로 그 자산을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서 달러 대비 약간의 평가절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그건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구조적인 불리함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재정적, 군사적으로 독립해야 하는지 논의가 뜨겁고 비비도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사모펀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저는 점점 더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분야에서 더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 점에서 전통 사모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역량의 니어쇼어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기본방위 기술 부품의 독립적인 제조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방향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사모펀드에게 진짜 기회가 있는 거죠. 맞죠? 제조 역량이 훨씬 더 자본 집약적이라면 그리고 제가 어피니티에 있을 때 어피니티 같은 곳들이 전통 산업의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모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국내 자금으로 조달하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 스타트업 네이션 단계를 넘어가고 있죠. 사모펀드가 이를 잘 보여주며 벤처 캐피털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모펀드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을수록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오늘날 가장 큰 화두니까요.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혁신 물결을 통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위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이 의료 분야였든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분야였든 말이죠. 우리의 규모에 비해 우리는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세계적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슈코 사건과 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AI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AI의 지배력이 물리적 인프라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형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뛰어났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AI 환경에서 어떻게 자립적이고 회복력 있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그게 앞으로 몇십 년을 정말 정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양자 기술입니다. 그건 전문 특화 AI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약간은 논란을 만들어야 합니다. 패널에서요. 논란이 생기는 건 우리가 47년간 서로를 알아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네가 기저귀 찼을 때가 더 보기 좋았어. 그 얘기 공개적으로 하지 말랬잖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해. 전문 특화 AI를 만들어야 해. 우리는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서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제 생각에는 그 말이 아주 타당하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즉 전통적 사모펀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투자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왔고 예전엔 이런 분야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립하려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우리가 본 한 가지는 그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형 LLM과 오픈 AI가 누가 그들의 가장 진보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사용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 바로는 반드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AI에 의존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제공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미국 정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AI 이유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I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무엇을 낳게 될지 말이죠. 2차, 3차로 파생되는 것들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로봇은 단순히 삶을 편하게 해주는 조그만 장난감 같은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은 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화성 식민지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죠. 그는 로봇들이 화성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S와 X 생산을 중단하고 로봇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미래 제조업을 위한 훈련장으로 여겼어요. 그게 그가 배운 거죠. 그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게 이제 평범해졌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화성 식민지와 달 식민지와 채굴 등을 가능하게 할 로봇공학이야말로 진짜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AI의 1차, 2차, 3차 파생 효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우리 평생에 화성에 가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를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보상 패키지를 받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라면 그에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앞당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든 회사마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우리 생에 화성에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다음 경제 발전 단계는 사실 더 지정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역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쟁의 시대가 끝난 후에도 다음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표면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달라질 것은 그 비즈니스 수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약 당신이 걸프 지역의 군주국이고 이스라엘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그건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사업가이고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리야드 등 어디에서든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캔슬 컬처는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위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처음으로 그런 곳에 가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들에게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그 점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브라함 레커드도 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근 이 부분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유대인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개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열대 기업 중 9개가 아주 강한 시오니스트 성향을 보이죠. 현재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3배로 키웠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모두 마찬가지죠. 여기 아이폰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계세요. 당신이 안드로이드인가요? 완벽한 거 알아요. 아니에요. 농담은 제쳐두고 예를 들어 당신이 자랑스러운 유대인이고 자랑스러운 안드로이드 사용자일 때처럼요.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싸우죠. 이건 종교 같아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잠금 해제할 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할 때 누가 발명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건 이스라엘 기업가 프라임센스가 발명했고 애플이 인수했어요. 참고로 그 기업가는 이번 전쟁 중 애플의 2번째로 인수됐어요. 알다시피 그 칩은 헤르츠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써봤다면 그것도 헤르츠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열대 기업 중 9개는 다시 말해 극도로 시오니스트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뉴저지보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15초 만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골다 메이어처럼 우린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모두 래빗맨이에요. 그녀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직계 후손인 저로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단련됐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텔아비브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과 얘기해보면 택시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택시 운전사가 아니에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부업이에요. 라고 하시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문화에 내재되어 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는 전쟁도 많이 치렀죠. 맞아요, 그 사람. 아름답네요. 정시에 도착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